요즘 금값 보면서 와, 이거 좀 솔직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각국이 경제 살리려고 돈을 막 푸는 걸 감안해도 지금 이 상승세는 뭔가 좀처럼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인 경제 지표, 예를 들어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만으로는 지금의 움직임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AI 버블 붕괴처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금융 충격의 전조일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좀 더 나아가서 혹시 전쟁 같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금시장이 먼저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한 상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의 데이터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아,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금은 단순히 가치가 오르는 안전자산, 이걸 넘어서 미래의 큰 변화를 먼저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관점이죠. 조기경보 시스템이요? 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수동적인 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금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시스템에 기대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이죠. 오히려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바로 그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죠. 그래서 금을 수익률을 좇는 투자라기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보험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보험은 사고가 터진 뒤에 드는 게 아니니까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질 때 미리 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아, 확률이요? 금도 똑같아요. 위기가 뻥 터진 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산되기 시작할 때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것. 과거의 중요한 순간들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패턴들이 궁금해지네요. 한번 과거로 가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1970년대 오일 쇼크인데 이때 금값이 폭등했던 걸로 다들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1973년 4차 중동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금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금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요? 네. 당시 온스당 35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던 금값이 전쟁이 터지기 한참 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현실화되니까 180달러까지 폭등했고 나중에는 1980년에 800달러를 넘기게 되죠. 와,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금이 반응한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 그 자체가 금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쟁 나면 금을 사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 통념이 있죠. 그게 왜 현실과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쟁은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이죠. 금은 그 원인을 먼저 봤어요. 원인이요? 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후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금본위제라는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 사건이었죠. 아, 시스템의 근본적인 룰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주던 금과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졌으니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국제 금융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거죠. 금은 전쟁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불안정성, 즉 시스템의 균열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군요.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나요? 그때도 전쟁 우려가 아주 컸었는데요. 똑같았다고 봐도 무방해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동의 전운이 싹 감돌기 시작했죠. 그때 오랫동안 하락하던 금값이 온스당 250달러 선에서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것도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의 일이군요. 그렇죠. 전쟁의 확률이 높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한 시점인 거죠. 아,
그리고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35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여기서도 핵심은 같아요. 전쟁 발발 시점이 아니라 가능성. 네,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했다는 사실. 마치 하늘에 먹구름 끼는 걸 보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비가 쏟아진 뒤에 허둥지둥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거죠. 이 패턴을 생각해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전쟁 같은 외부 충격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이 아주 견고하다고 믿었잖아요. 맞아요. 마치 모두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을 지진계만 홀로 기록하는 것과 같았죠. 비유가. 2007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완전 낙관론에 취해 있었어요. 설마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겠어? 리먼 브로더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망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도 금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군요. 어떻게 금 시장은 그 집단적인 착각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분산된 시장 지성의 힘이죠. 아, 소수의 아주 민감한 투자자들이나 중앙은행 같은 큰 손들은 시스템 내부에서 골마가는 문제를 먼저 감지했던 거예요. 네. 2005년에 약 430달러였던 금값이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800달러 수준까지 올라 있었어요. 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위기가 오기 전에. 그렇죠. 대중이 위기를 인지하기 훨씬 전에 금융 시스템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 파티 음악에 취해 있을 때 금은 이미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볼까요? 네. 이건 전전이나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는 생물학적 위기였는데도 금의 반응은 놀랍도록 동일했어요. 전염병이라는 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협 앞에서도 금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위기의 종류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기 때문이에요. 본질요? 네, 기존의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감. 아, 금은 바로 그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에 반응하는 자산이니까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가기 전부터 금값은 이미 1200달러대에서 1500달러대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공포가 현실이 되자 2000달러를 돌파했죠. 정말 패턴이 똑같네요. 이 네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금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였고 결과가 아닌 원인과 확률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과거의 패턴들을 쭉 듣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역사적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금값 상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단일 위기가 아닌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복합 위기요? 네. 과거의 위기들이 비교적 명확한 하나의 원인을 가졌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뇌관이 동시에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과 같아요. 복합 위기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죠. 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려 하지 않고요.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로 분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죠. 이런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현 시대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모든 리스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동에서 갈등이 격화되면 곧바로 유가가 오르고 이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꼬이게 만들죠. 네, 그렇죠. 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복합 위기 중에서 현재 금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뇌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지정학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엔 금시자는 특정 뇌관 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뇌관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인 위험 그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적인 뉴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휴전 소식 같은 것이 나와도 금값이 예전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의 불씨가 잠시 꺼지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옆에서 다른 불씨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시장이 지금의 불안정성을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뉴노멀로서의 불안정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사고가 한 번 날 것 같아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가 너무 위험해져서 사고 발생 확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해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기적인 투기 심리라기보다는 시대 전체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구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금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고 정직한 언어, 즉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개별 나무의 상태가 아니라 숲 전체의 기호와 토양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금값을 본다는 건 단순히 가격의 등락을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읽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는 금이 항상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줬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대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그렇죠. 위기의 형태는 달랐지만 금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값 역시 무언가를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금이 보여주는 이 경고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죠. 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네요. 만약 금이 미래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거대한 지진계라면 지금 그 지진계의 바늘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갈등일까요? 아니면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